안녕하세요. 고스에듀 부원장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법 영상으로 용언에 대한 파트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문법이란 파트가 원래 이제 단락단락 나눠져 있지만 이 품사라고 하는 파트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앞에 제가 먼저 체온이라는 그 품사의 파트를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시고 연속적으로 오늘 용언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내용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품사의 마지막 단계로 그 수식원, 관계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원이란 파트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묶음이니까 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이 품사의 내용을 다 학습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용언을 가볼 텐데요. 이 품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 생각에는 한 60에서 많으면 정말 70% 차지할 정도로 시험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내용이 출제가 돼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먼저 사전에 무엇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가 이제 용언에 해당되는 품사이니까 이 두 가지의 품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와 형용사란 용언은 여러분 그 품사의 분류에서 배우셨겠지만 얘네는 가변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양이 변할 때 어떤 변화는 활용되는 상황에서 부르는 문법적 명칭인 어간과 어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장에서 용언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 이상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용언의 역할이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라고 구분하는 내용.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언은 가변어이기 때문에 활용할 때 어떤 문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바뀌느냐 불규칙적으로 바뀌느냐라는 그런 활용의 종류라고요. 또 시험에서 굉장히 변별력 있게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빌어서 꼭 학습해둬야 되는 내용 제가 4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영상이라는 게 길면 길수록 여러분에게 오히려 집중력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핵심적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간추려서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력 잃지 말고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인데요. 아마 제 영상 앞에 체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문법 설명할 때 예제 활용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판단해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제가 4개의 문장에서 어떤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요 4개의 문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언들이 동사와 형용사 중에 어떤 품사에 해당되는지 제가 딱 30초 드릴게요. 그래서 30초 동안 판단 한번 해보시고 제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문장에서 이제 동사, 형용사 판단하는데 이 용어는 이제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젊다와 늙다, 행복하다, 사랑하다, 박다와 박는다, 그 다음에 건강하세요와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이 용언에 해당하는 품사인데요. 여러분 일단 동사라는 품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와 성질을 나타낸다는 품사의 의미는 아실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젊다와 늙다는 의미상으로 반대되는 관계인데 이 2가지 단어의 품사가 같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가지 품사의 종류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동사라고 하고 어떨 때 형용사를 단순히 여러분이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 품사가 문법에서 그러니까 문장에서 사용되는 역할에 따라 구분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아셔야 이제 동사 형용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아세요.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접는다. 이런 현재 시제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이 젊다라는 단어에 붙을 수 있을까요? 네, 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단어는 형용사. 근데 아버지가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수염이 흰머리가 늘어나시고 매년 늙는다 처럼 이 문장에선 는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 는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요 동작성을 갖고 있는 단어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동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우리 행복하다와 사랑하다는 다 감정을 나타내는 비슷한 부류의,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품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위에 나온 내용 한번 적용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다? 네, 좀 부자연스럽죠? 쓸 수 없는 표현이고 여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이런 표현 가능한가요? 행복하는 나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행복한 나지 행복하는 나라고 이거 이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형용사인 품사에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랑한다는요.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너처럼 요 는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충분히 붙고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의 단어는 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박단에 실제로 얘가 이제 기출에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그래서 똑같이 밝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bright라는 밝다 이제 어떤 현재 어둡다 밝다를 나타내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밝다가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방이 밝다인데 요거는 방의 상태를 나타내니까 여러분 는이 선생님 방이 밝다는 는이 붙어도 되는 문장 아닌가요?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밝다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는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 문장에선 형용사기 때문에 쓰이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이 어둡다 밝다의 상태를 나타내는 밝다는 형용사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벽이 밝는다. 그래서 밤이 어두워졌다가 밖이 새벽이 되면서 밝아지는 그런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는 는이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는이 붙었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기출로 나오는 케이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이제 되게 설날하고 가까운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시면 덕담을 나누실 텐데 그래서 그 덕담을 나눌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건강하세요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하세요는 실제 비문이라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실제 우리가 건강하다를 쓰면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건강하다는 건강한다처럼 는이나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쓸 수 없고요. 그 다음 건강하는 할아버지, 건강하는 아버지처럼 는이라는 어미를 쓸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품사는 어떻게 해요? 동작을 나타내는 명령이나 청유형, 문장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건강하세요 라고 쓰면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어떤 명령과 청유의 뜻이 담겨있는 어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고 싶다면 건강하게 지내다라는 건강하다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지내다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야지만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 또 명료하게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제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 기준들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앞으로 문법과 관련해서 동사, 형용사를 판단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다시 갑니다. 첫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죄송합니다. 이거 좀 빨간색으로 썼는데 뚜렷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는이나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 붙을 수 없다면 형용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는만 됩니다. 니은은 아니에요.
그래서 붙을 수 있으면 동사,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 똑같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명령형 문장의 종결어미 라나, 라입니다. 예, 청유형 종결어미 자를 쓸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려고라는 게 있어요. 나는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다처럼 이 려고라는 어미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대표적인 기준이고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이 거의 뭐 80%, 90%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면 확실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어간과 어미의 개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간과 어미라는 건 이 동사, 형용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이라고 형태 변화를 하죠. 그래서 형태 변화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간, 어떤 부분을 어미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헷갈려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또 몇 가지 예제를 들어드렸는데 얘는 여러분 좀 재미없을지도 모르지만 얘는 제가 여러분한테 판단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여기 처음에 이제 먹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먹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냐면 활용은 이제 형태를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먹다, 먹어, 먹게, 먹지, 먹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합니다. 그럴 때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 제가 쭉 써놔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먹다 같은 케이스는 맨 앞에 있는 어떤 경우요? 네, 요 먹이라는 말은 변화하지 않고 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활용할 때 어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활용, 변화할 때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먹다의 먹 같은 경우는 어간이라 그러고요. 반면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다, 개, 지, 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활용할 때 변화하고 계속 다른 케이스에 음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이제 어미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간은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어미는 활용할 때 변화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 이 어간과 어미가 나오면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어근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얘네는 다른 동네 아이들이에요. 어간과 어미라는 건 용원 동네 아이들의 부르는 명칭이고요. 요 어근이라는 건요, 이제 단어의 형성이라고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단위로 합성어, 파생어라는 그런 단어의 형성이라는 동네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달라지면 명칭이 달라지고요. 개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는데, 이 어근이라는 케이스는 어떤 단어에서 뜻을 가지고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어근이라는 개념이고요. 어간과 어미는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변화할 때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먹이 어간이라 그랬고요. 다는 어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어머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라는 이걸 사동사라 그러죠. 이제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그러면 여러분 먹이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어간이고 어디가 어미일까요? 뭐까지가 어간일까요? 이까지가 어간일까요? 네. 위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럼 갑니다. 먹이다, 먹이여, 먹이게 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먹이, 먹이까지 변화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먹이까지를 어간, 뒤에 나오는 다, 개는 어미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용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어간, 변화하면 어미.
그 기준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또 있네요.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는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2초. 한번 여러분이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1, 2, 충분히 분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단어의 기본형은 공부하다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공부하까지가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어간이라 그러고, 요 뒤에 니은이나 다는 어미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판단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간은 변화하지 않고 어미는 변화하는데, 근데 요 어미라고 하는 개념은요, 또 요 용언에서 어떤 문장 안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또 역할들을 해요. 이제 문법적 역할, 요거 형태소에서 배우셨을 거요. 뭐라 부르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걸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 지금쯤 아버지가 부산에 도착하셨겠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마지막에 있는 도착하시었겠다는 이제 동사죠. 그래서 기본형 어디서 나왔어요? 네, 도착하다에서 나왔으니까 어디까지가 어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인데, 그러면 시역게타라는 이제 어미가 쓰였는데, 얘네가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어미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시와 엇과 get을 다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첫째 위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역겠다에서 이 단은 문장의 마지막에 이제 문장의 종류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위치상 마지막에 나오니까 얘를 어말어미라고 부르고요. 시역겟이라는 건 각각의 어미인데요. 이 어말어미 앞에 있다 그래서 얘네는 선자를 붙여요. 그래서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어말어미는 문장이 끝나고 문장의 종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종결어미라고 부르고요. 문장의 이제 마지막 끝맺음을 나타내니까. 그 다음 앞에 시역겟은요, 각각의 이제 의미를 구분을 해줘요. 우리 시는 언제 쓰나요? 네, 높임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듣는 사람이 높을 때 쓰는, 죄송합니다. 듣는 사람이 아니고 주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시라는 선어말어미 썼고요. 엇은 뭘 나타내죠? 네, 시제상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는 시제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요. 마지막 get은 어떤 건가요? 추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요 선어말 어미라는 건 다양한 어미가 쓰이면서 각각 문장에서 전달해주는 역할들이 있다 라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간과 어미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다 익히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용언과 이제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을 사용할 때 아무래도 이 서술어 용언들은 되게 문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영어에서는 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게 보통 동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동사들이 사용되는데 한 문장 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도 그런 용언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본용언이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는 본용언. 그 다음 보조용어는 말 그대로요, 의미를 보조하고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의미상 용어는 보조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개념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용언의 그런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문장 안에서 이제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 문법에서도 출제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용언을 그냥 본용언, 보조용언이라고 구분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어떤 문장은 이 본용언이라는 핵심적인 용언이 두 개가 한 번에 오는 문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같은 경우는 본용언의 의미를 의미상 수식해주고 꾸며주는 보조용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언이 두 개 이상 올 때는 이 문장의 형태가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용언이 1번 본용언처럼 구성되어 있는 경우냐, 아니면 2번
본용언, 보조용언처럼 구성되어 있는 경우냐에 이제 판단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드렸는데 요거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1, 2분이라고 길게 시간은 안 드리고요. 잠깐 10초 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금방 다 하셨을 거예요. 10초도 안 걸리셨을걸요? 그래서 공부하다, 자다, 공부하다, 쉽다. 그래서 위의 문장에 나는 공부하고 자다 같은 경우는요. 앞에 있는 용언 공부하다 본용언이고요. 뒤에 있는 자다 본용언이고 밑에 있는 공부하다는 본용언이고 뒤에 있는 쉽다는 보조용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명 영상에서 예제를 너무 복잡한 걸 들어드리면 우리가 일단 목적이 문법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개념들 위주로 예제를 좀 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콧방귀가 나오실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쉬운 기본 개념으로 익히셔야 시험 문제 풀 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걸 요 기본 개념을 대입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제로서 기본이 늘 중요해요. 단순하고 효과적인 이해가. 그러니까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갑니다. 그래서 얘네 이렇게 단순하고 쉽게 판단되지만 또 어떤 문장은 되게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요 본용언과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기억하셨다가 시험 문제 풀거나 어떤 문법적인 거 해결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될까요? 나는 집에서 공부하고서 자다라는 서라는 연결어미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위에는 서라는 연결어미가 붙을 수 있는데 밑에 문장은 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서 쉽다? 네. 서라는 연결어미 붙을 수 없죠? 그래서 연결어미 서가 어떤 두 개의 문장을 구분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공부하다, 나는 집에서 자다 이 문장을 두 개로 분리한다면 충분히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면 본용언, 본용언.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케이스는요. 문장을 분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나는 독서실에서 쉽다. 네, 뒤에 있는 문장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용언, 보조용언 케이스는요. 문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없고요. 이유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쉽다가 앞에 있는 공부하다는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의미상.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용언의 가운데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기준인데요. 한번 다시 보면 나는 집에서 공부하고 많이 자다처럼 많이라는 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인 경우는 본용언, 본용언인 경우는. 근데 밑에 문장은요. 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매우 쉽다처럼 매우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완벽하지가 않아지죠. 그래서 이런 본용언, 보조용언 케이스는 수식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제는 단순한데요. 시험에 복잡하게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각각의 세 개가 그런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기준이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이 용언의 하이라이트는 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낚시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집어넣었는데 활용이에요. 활용. 선생님 앞에서 활용 말씀해 주셨잖아요. 활용이 이 동사와 형용사가 모양이 바뀌어서 어간어미 구분되는 게 활용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활용은요. 요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별이 5개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특징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언에서도 또 굉장히 또 어렵고 변별력 있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활용은 뭐냐면요. 이 형태를 변화할 때 늘 형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요. 때로는 예외적인 케이스, 특수하게 모양이 바뀌는 또 불규칙하게 바뀌는 그런 동사와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이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라는 개념과 관련된 게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는 활용이란 무엇인가 합니다. 아마 이 문법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뭐 요 내용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문법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우고 시험을 보신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맞아 라는 굉장히 공감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얘는 문제 풀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활용은 모양이 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다, 먹어, 먹게, 먹지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변화하는 경우는 이제 규칙 활용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고기를 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요.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지금 잘 들으셔야 뒤에 정리할 때 이해가 확실히 되십니다. 얘가 개라는 어미가 들어갈 때는 굽게, 그 다음에 지라는 어미가 들어갈 땐 굽지 이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라는 어미가 들어갈 땐 굽어가 아니고요. 굽었다는 건요. 이렇게 허리가 굽었다 할 때는 굽어라고 쓰지만 고기를 굽다에는 고기를 구어라고요. 원래 갖고 있는 어간이라 그랬죠. 어간의 모양과 활용될 때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다는 아니지만 어라는 어미가 들어갈 때 어간의 원래 모양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불규칙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앞에 있는 어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간 불규칙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쉽죠? 그 다음 뒤에 있는 약속 장소에 이르다 이제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다는 케이스에 이르다 갖고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약속 장소에 이르게, 약속 장소에 이르지.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저 아나 어 같은 어미가 올 때는 약속 장소에 이르어라고 하지 않고요. 약속 장소에 이르러라고요. 잘 보세요. 어간의 모양은 동일한데요. 그 다음 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 모양이 바뀌는 어미에도요. 이 어미가 모양이 바뀌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미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하고 규칙적인 사실 이제 저는 이걸 기본 어미라고 하는데 어미에도 모양이 바뀌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어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저기는 아, 어, 개, 지, 고, 며 뭐 이런 어미들이 있는데 쟤네들은 어떤 상황에도 늘 일정하게 들어가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어미예요. 그래서 저 기본 어미가 들어가는 활용되는 단어는 이제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어미 규칙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르다는 뜻은 아나 어라는 어미가 어떤 어미의 기본 형태인데 그 어미가 아니라 다른 단어에선 들어가지 않는 러라는 어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어미가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기본 어미가 아니라 예외적이고 특수한 어미가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어미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요 굽다는 뭐라고요? 어미는 동일하지만 어간만 달라지니까 어간 불규칙. 근데 뒤에 이르다는 이르라는 어간은 동일한데 어미가 달라지니까 어미 불규칙. 쉽죠? 그 다음 마지막 파라타 가볼게요. 그래서 파랗게, 파랗지 같은 경우는 늘 기본 단어하고 기본 어미로 동일하게 변하지만 아나 어라는 어미가 들어갈 때는 파래라고 해서요. 어간의 모양도 파라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어간도 모양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에라는 어미도요. 일반적인 기본 어미가 아니라 이런 파라타가 활용할 때만 들어가는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니까 파라타는 어간 어미 불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쫙 보시면 어떤 불규칙, 규칙 불규칙 사실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간 어미에 따라서 어떻게 규칙 불규칙이냐에 따르는 갑니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학생들이 혼동 겪지 않게 만든 기준입니다. 분명히 시크릿 맞아요. 저만의 노하우니까 제가 다 퍼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받으셔갖고 시험 문제와 문법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간이 규칙이라면, 어간 규칙 활용이라면 뭐다? 그 언어의, 그 단어의 가장 기본형, 먹어, 먹다, 이렇게 기본형 어간과 일치하면 어간 규칙이고요. 근데 어간이 불규칙 활용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고기를 굽다의 굽다 케이스입니다. 기본형 어간과 뭐하다? 네, 불일치. 모양이 달라지고 변형이 오면 그걸 어간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미 규칙 활용은 위에 나와 있는 아어 계지고를 기본 어미라고 한다면 이 기본 어미와 모양 다 동일하면 먹다처럼 먹어, 먹게, 먹지, 먹고 어미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근데 아까 이르다 설명드렸죠? 이르다처럼 아어 계지고라는 기본 어미와 불일치하는 경우는 어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제가 마지막 여기에 쓰지 않은 정말 시크릿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갑니다.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 예제 보고 확인하셨나요? 제가 그런 의도로 예제를 들어드린 건데 네, 규칙과 불규칙은요 일반적으로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 모음 어미가 올 때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모든 어미를 대입할 필요가 없고요. 대표적인 모음 어미인 아나 어를 집어넣고 얘가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마지막 정리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다 먹어, 굽다 구워, 이르다 이르러, 팔았다 팔에처럼 아어라는 모음 어미에 집어넣어 보면 명확하게 규칙 불규칙 알 수 있어요. 되게 시험의 비중도 높고 품사의 70%좀 과장하게 얘기하면 정말 70% 이상의 80%까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명확한 기준과 예제 갖고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 문법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품사의 마지막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